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하면서 또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성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저널로 보는 세계경제, 오늘도 이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오늘 주제는 중국 정부가 최근에 국제적인 갈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한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사는 어떤 기사였어요? 네, 기사는 파이낸스 타임즈의 중국의 국내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에 대한 특집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6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전인대에서 후진타오를 퇴장시키면서 시진핑이 얼마나 서슬퍼러고 기세등등했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이 망하더라도 자기 정책 기조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외교적으로나 국내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알다시피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유럽과의 관계에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사실 국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중국 정부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크게 규제해왔던 국내 부동산 부분 그리고 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앞으로 성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김한수 박사하고 비슷하게 생긴 왕이 부장.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였던 친강으로 교체가 됐는데 친강 외교부장의 임명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친강 외교부장이 취임하자마자 본인의 트위터에 자기가 주미 대사로 있을 때 미국에 많은 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언급하는 트위터를 올리면서 미국이 좀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자오 리젠 대변인인데 소위 말하는 중국이 미국의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늑대 전사 외교, 전랑 외교, 영어로 월프 워리어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2020년 3월에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를 퍼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의 대립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던 대변인인데 이분이 대변인에서 물러나면서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미국과 대립각을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좀 자제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중국이 늑대처럼 울부짖어도 미국하고 유럽은 호랑이나 사자인데 지금 현재 아직은 사실 중국이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죠. 중국 정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하면서 세계에서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으로 영향이 크게 약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미지상으로도 지금 마이너 파워, 소국으로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락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럽의 보다 우호적인 모습, 그러니까 러시아를 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리하면서 유럽의 보다 우호적인 그런 여론을 형성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럽에서 여론이 악화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보인 모습, 러시아를 이제 비난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유럽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비공식적인 좀 루트를 통해서 중국 정부는 사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알지 못했고 또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향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정전 협상이 있게 되면은 중국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유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중국이 이제 미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무역과 경제적 관계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에 있어서 그런 제재를 받는 등 이제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그 상황에서 중국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유럽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럽이 무역 및 경제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유럽 측에 제기하면서 유럽이 동조해 주도록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좋은 것 같아요.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좀 간신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세계 평화나 세계 네. 경제에는 좀 충신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독일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도 표명을 했고요. 올해 초에는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이제 중국 방문을 하기로 돼 있는데 특히 마크롱 대통령 디커플링에 대한 이제 반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유럽, 특히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도 다르고 중국과도 다른 전략적 독립, 소위 말하는 스트래티지 인디펜던스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중국이 외교적 고립에서 좀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그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을 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역을 의존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경우에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유료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우려들이 여전히 있어서 과연 이 중국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언제나 그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정치 외교적인 리더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지금 뭐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니까 뭐 그렇죠. 뭐 맹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IMF에 의하면 이제 중국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이 3.2%,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이 4.4%로 전망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낮은 건 아니지만 이전에 비하면 크게 저조한 이제 그렇죠. 성장률인데 이걸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국내 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양 정책을 반드시 이제 시도하겠죠. 그리고 네. 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뭐 성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 정부의 정당성이 높은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되는 바가 크니까요. 중국 정부로서는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저희가 이전에 다뤘습니다만은 2020년에 이 부동산 부분의 부채가 과도한 것이 이제 우려가 되면서 그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다뤘던 에버그란데가 그렇죠. 있는데 이러한 그 부채가 과도한 부동산 개발 회사에 대한 자금 조달 제한 조치, 소위 말하는 3 Red Lines 조치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3 Red Lines라는 조치는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을 70% 이내로 유지를 해야 되고 자기 자본 대비 순부채 비중이 100% 상한이 이제 설정이 되고 그 단기 차입 대비 현금 비율이 그러니까 현금을 단기 차입 대비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세 가지 조치가 되겠는데 이런 세 가지 조치가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부동산 부분에 대한 그 유동성 공급이 좀 제한이 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좀 그 과열이 이렇게 식어지면서 그렇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경제 성장에 그 어려움이 생기니까 작년 10월부터 이러한 부동산 부분의 침체와 경기 둔화에 대응해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재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그 정점이 이번에 1월 13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책임자가 앞으로는 운영 상태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30개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제한 조치를 완화하겠다. 그 유동성을 더 많이 풀겠다. 이러한 그 조치를 발표했고요. 앞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분의 그 부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중국 정부는 어찌됐건 뭐 부동산 그 성장을 위해서 이제 3 레드 라인을 좀 이제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올해부터
제 개인 경제에 3 레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부채 비율도 줄이고 네. 또 현금 보유도 늘리고 이렇게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 이 교수는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상태로 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매년 하는 결심이지만 네, 올해 한번 네, 잘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알리바바 뭐 이런 테크 기업들을 뭐 지나칠 정도로 뭐 쥐잡듯이 잡았어요. 네, 정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규제기관이죠. 은행보험규제위원회 구호 슈킹 위원장이 이러한 강력한 규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완료가 됐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규제가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 기업이 이제 성장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성장 친화적인 정책의 전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그 뒷면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국내 정부 통제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런 테크 기업의 그 자회사 중에 특히 국내 정보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그 주식이 1% 정도를 보유하면서 사실은 얼마 되진 않지만 통제권 행사할 수 있는 소위 황금주, 그러니까 통제권 더 많이 갖고 있는 황금주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있었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그 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는 계속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진수 교수처럼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틴 울프가 지난해 칼럼에서 네.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저하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의 이런 지나친 갈등은 사실 시진핑의 전략적인 큰 오류에도 기인을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이 과연 올해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부동산이나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미국과 유럽에 대한 외교 정상화 노력이 과연 성공으로 결실을 맺을지 네. 아니면 역시 역사적인 전통에 따라서 좀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민주주의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증명이 될지 네. 좀 네. 지켜보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